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제가 그 여러 곳에서 강의하느라고 지난주는 그 이충근 TV를 따로 촬영을 하지 못하고 제가 그 강연했던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국에 아주 그 참 큰 일이 터졌습니다. 계엄령 사태가 있었고 계엄령이 그 몇 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리고 또 이제 탄핵 사태가 쭉 이어지는데 저는 뭐 원래 그 이 채널이 국제정치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대한 분석은 뭐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한국 내 그 정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그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 정치적인 맥락을 설명해야지 이 사건의 그 개요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시급하게 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지만은 뭐 아주 막강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마음이 초조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라는 중국이 가장 그 원하지 않았던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중국도 무엇인가 그 조급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낙마시키는 것,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깨부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것, 그것이 트럼프의 이 대외 전략인데 바로 한국이 그 중국의 이 미래 그리고 미국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이 미국 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그 앵커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배를 땅에다 거는 그런 장치인데 그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 편 자유주의 해양 연맹 쪽으로 해양 동맹 쪽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제 글로 갔었습니다. 중국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좌절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언제라도 뭐 정말 수천 년 동안 그랬습니다. 외세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미국이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 그 강의 제목을 한국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계엄과 탄핵 사태는 국제정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목을 잡아보고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3일 밤 계엄령 발표됐죠. 대통령이 그 계엄령 발표할 때 그 뭐 몇 가지 그냥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뭐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쭉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뭐였습니까? 체포도 아무도 안 했고 구금도 아무도 안 했는데 보니까 압수수색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압수수색도 전혀 보통 계엄이면은 있을 수 없는 곳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래서 이번 계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압수수색을 한 곳 한 것이 지금 그 계엄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을 너무나 뒤엎죠. 저는 그날 우리 뭐 다 텔레비를 봤지만은 원래 진짜 계엄령이면은 방송국이 한 곳이라야 됩니다. 다른 방송들은 KBS가 말하는 것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게 계엄령입니다. 그런데 방송국들이 다 방송을 하니까 방송국을 장악하지 않는 계엄령도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잔뜩 모여 있는데 그때 계엄령 하는 것도 또 상식 바뀝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엉성한 계엄령을 내렸을까? 도대체 의미가 뭐였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능하고 술 취한 김에 그냥 확 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세상에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저는 뭐 이 국내 정치는 수많은 다른 분들이 이미 설명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요 그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6시간 만에 계엄은 풀렸고 그리고
이제 탄핵 정국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일주일 때 대한민국이 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오리무중의 상황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반도 상공에 또 아주 위태로울 때 뜨는 그 미국의 여러분 사진 보실 겁니다. 리베트 조인트라는 그 미국 정찰기, 미국 최고의 정찰기죠. 이 정찰기가 지금 12월 9일 뭐 한국 상공을 날았다는 것이 이제 또 밝혀지고 그리고 미국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난 궤적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뭐 포항에서부터 서울까지 날았고 서울에서부터 저쪽 서해바다로 날아가 가지고 보니까 거의 중국 정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북한 쪽에서도 내려오는 궤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리베트 조인트라는 그 미국 최고의 정찰기가 한반도를 다 날고 서해바다를 집중적으로 날았다. 이것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그림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미국이 이번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네, 미국이 한국 문제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뭘까? 지금 미국은 그 정권이 바뀌는 시기인데 지금 제 판단으로 미국은 이제 트럼프 2기는 이미 말했듯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대열에서 탈락하게 하는 것, 즉 이제 1990년대 미국이 소련한테 승리함으로써 냉전의 승장화된 것, 그 냉전 이후에 세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시대는 바로 테러 전쟁의 시대, 한 시대는 중국의 패권 도전 시대. 근데 트럼프는 중국의 패권 시대를 이제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것을 이 트럼프 2.0의 목표로 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주 크게 보면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제압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을 제압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 때 한반도를 린치핀이라는 말을 써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외에 한국 외에 린치핀이라는 말을 미국이 써주는 나라는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인도는 완전히 중국을 딱 떠받치고 있는 나라죠. 인도양 쪽으로 나가는데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한반도와 대만과 일본입니다. 예, 필리핀도 물론 들어가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반도가 최전선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또 반대급부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는 통일을 얻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해진 중국, 약해진 북한 이것은 곧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안에 국제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놀랐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탄핵 그 소추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이제 반일적인 그런 입장을 많이 표시하고 그리고 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돌렸느냐 여기서 그 미국이란 말은 없더라고요. 미국이란 말은 일부러 이제 뺐을 겁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이런 것이 바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이격된 그런 말이라고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 정치는 갈등 구조가 냉전 때보다 간단합니다. 냉전 때는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고 그다음에 제3세계가 있었는데 지금의 지구적 갈등 구조는 네 나라가 저쪽 편에 있고 나머지가 다 이쪽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 편에 있는 네 나라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 나라를 그 학자들은 유라시안 딕테이터스,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경쟁하는 갈등 벌이고 있는 이쪽 진영이 미국, 일본, 유럽의 자유주의 국가들, 호주,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과 자유세계가 지금 경합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이 그러면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한국이 왜 중국, 러시아, 북한 편에 안 서느냐라고 탄핵 안에 들어와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 문장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도 이미 미국에서 나왔죠.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 정부한테 미국이 대항해야 될 그 적의 넘버를 중요성 순서로 그 숫자를 매겨봐라 그랬더니만은 제일 대적이 중국, 그 다음이 러시아, 그 다음이 북한,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이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말하는 제일 중요한 적 세 개가 우리나라랑 붙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지정학적 균형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한편이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한편으로 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모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외교를 펼쳤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세 나라, 저쪽 세 나라 가운데 이제 번쩍번쩍하는 그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갈등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갈등이 아주 세지는데 그래서 미국이 원하기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저쪽 세 나라랑 싸워야 된다. 근데 이것을 혹시 그 야당 사람들은 이게 지정학적 균형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미국이나 일본이 보기에 한국을 자유진영에서 포함시켜가지고 저쪽 독재진영하고 싸우는데 너무 힘들다. 왜? 한국이 일본하고 갈등을 벌이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 최악의 경우 한국을 빼고 하자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을 해서 그동안에 일본이 엄청나게 군사력이고 또 무슨 국제적인 행동 반경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저쪽 독재 진영이 우리를 그러면 신뢰를 하고 너는 우리 편을 해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다투면 우리는 중립을 쓰겠다, 뭐 균형자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할 때 진짜 균형자가 되고 싶으면은 미국과 동맹을 끊어봐라 그랬는데 그거는 도무지 한국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는 좀 믿음직하지 못한 그런 동맹이 되었고 중국으로부터는 저거가 사실은 미국 편이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는 그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친해짐으로써 그 세계적인 그 갈등 구조 속에 한편에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한미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이라는 큰 나라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그 저쪽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뭐 이거는 힘으로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본하고 친해지고 한미일 삼각동맹에 가는 바람에 이제 게임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21세기 갈등 구조는 한국이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 승자가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 모종의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라도 그랬죠, 언제라도. 그러니까 강대국은 자기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기 원하고 영향을 미치는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국내 정치에 간섭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한반도에서 미중 갈등이 한국 정치 내에서도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왜 우리가 미중 갈등에 껴서 이렇게 그 고생을 하느냐, 중립을 선언하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균형을 쓸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균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여러분 한번 지도 보세요. 이것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쟁 지도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싸울 때 조선은 완전 중립국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싸울 때도 중립국입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한반도고 러일전쟁의 전쟁터가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중립을 씁니까? 어떻게 지정학적 균형을 이룩합니까? 이건 뭐 옛날 사진이지만은 청일전쟁 때 눈이 온 날입니다. 종로를 행군하는 일본군. 청일전쟁이 종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 누가 그린 그림이고 또 사진도 있어요. 러일 전쟁 때 제물포에 상륙해가지고 시가지를 행군하는 일본군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립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균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자니까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국제정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편견이 있는데, 보세요. 몇백 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제 최근에 왔을 때, 그새에 와서 우리나라는 친중, 친청 수구파하고 친일 개화파가 싸웠습니다. 여기 친일 개화파가 김옥균 같은 사람들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라를 구식으로 하기보다도 이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일본을 흉내내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개혁을 하니까 친청 개화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개화파 중에서는 일본이 아니라 차라리 서양을 배워야 되겠다, 친미 개화파라는 그런 또 파벌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파벌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난 한 70년, 80년 역사는 어떻게 봅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점령했기 때문에 친일 개화파라는 그런 개화로는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깔아뭉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친서양, 친미 개화파가 결국은 성공을 했고, 친미 개화파가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친청 개화파까지라고는 하기 그렇지만은 러시아 쪽을 지지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북한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그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자주 보여주는 지도인데, 보세요. 유라시아 대륙을, 러시아를 빨간색, 몽고 빨간색, 중국 빨간색, 이 엄청난 붉은색, 옛날에는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아 딕테이터입니다. 북한이 이제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도 보면은 그 끝자락에 대한민국이 요만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학적 균형은 뭡니까? 우리가 중국, 러시아 편에 붙는 것이 지정학적 균형입니까? 아니죠. 이 빨간색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파란색, 해양동맹, 일본, 미국하고 결합을 하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균형 잡는 일입니다. 딱 보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 파란색이 저 큰 빨간색한테 점령 나가지 않고 70년을 지켜온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간만에 지정학적 균형의 진수를 찾은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여준다면은 지금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팀이 됐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이 되는 이제 갈등 구조가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갈등에서 누가 이깁니까? 힘센 쪽이 이기죠. 미국, 한국, 일본이 중국, 러시아, 북한보다는 상대도 않게 힘이 더 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시아 짜라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아 문제는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오바마 때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물론 바뀌겠지만은 이 사람이 한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는 데 대해서 감명받고 놀랐습니다. 야, 너네 둘이 한 팀이 되다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기시다와 윤은 디저브 노벨 피스 프라이즈. 기시다 수상과 윤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을 감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괜찮은 그런 호평을 한 것이죠. 네, 지금 미국 쪽에서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폭스뉴스에서 이제 길게 나왔는데 그 얘기한 사람이 고든창 박사입니다. 미국의 변호사고 상당히 보수적인, 그리고 중국의 문제를 아주 칼같이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폭스뉴스에서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은 세계를 중국의 이미지대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진핑은 미국을 반드시 파괴하지 않으면, 미국을 격파해야지만 세계를 중국의 이미지대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미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계획이 한국에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 한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수적인데 국내적으로 인기가 아주 없다.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침략적인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단히 용감한 정책을 썼다. 그 대단히 용감한 정책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진짜 용감한 것은 일본과의 관계를 우호 관계로 바꾸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 대한민국은 뭐 일본에게는 무조건 반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일본과 협력 강화를 함으로써 정치적 손해를 감수했는데 그것을 감수함으로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매우 침략적인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좋은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여러분 보실 텐데 Losing South Korea, 한국을 잃어버리는 일, 이거는 진짜 미국한테 심각한 일이라는 그 경고를 올린 책입니다. 나온 지가 이제 2019년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고, 그리고 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나온 책이에요. 여기 이런 말도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이라도 통일을 환영할 정도로 통일을 이제 중시했다. 그 통일이 북한의 방식이라도 된다. 문 정부는 한국을 지킬 유일한 현실적인 담보인 한미동맹을 종식시키기를 원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한국을 잃게 되는 것은 서방 측 방어망의 앵커는 지주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방의 이 디펜스 페리미터의 앵커를 잃는 것이며, 자유세계는 그럴 경우에 정말 심각한 위험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한국이 대단히 중요하고 잃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고돈창 박사가 쓴 책 보세요.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이 사람은 결국 중국은 무너지고 말 거다라고 이제 오래전에 예측을 했죠. 2001년 책입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일, 저는 아직 이 책을 구하지를 못했는데, Plan Red, China's Project to Destroy America, 그 빨간 계획 해놓고서 중국은 미국을 파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China is going to war, 중국은 전쟁하러 갈 것이다. 이런 중국의 침략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책을 많이 썼고, 미국에서는 이 고돈창의 견해가 상당히 그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제 많이 인용되는 그런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전략은 바이든하고 완전히 다른 거가 하나 있는데, 바이든은 여기서 제가 옆에 이 스카이데일리에 만평 나왔던 거예요. 11월 8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옆에 그 다이어그램 그려봤습니다.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파란색을 칠했습니다. 성격상. 그리고 미국하고 적대적인 나라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갖고 동그라미를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동그라미를 무슨 기준에 맞췄냐면은 미국이란 나라를 100으로 봤는데 힘을, 이 100은 GDP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GDP가 미국은 26조 9,540억 달러, 중국은 17조 7,860억 달러. 그래서 미국 GDP의 딱 3분의 2입니다. 66%예요, 중국. 러시아의 GDP는 1조 8,600억 달러. 그래서 미국 GDP의 6.9%입니다. 7%도 안 돼요. 누가 적입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중국이 적이죠.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은 러시아를 적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난 4년 동안 숨쉴 틈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돼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 돼가지고 다시 모든 초점을 중국으로 맞추고 있다. 예.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 탄핵 사건이 나고, 그리고 여기서 미국 방송이니까는 미한일 공조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12월 10일자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조셉 디트란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북핵 육자회담 미국 대표였어요. 한미동맹은 매우 강력합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부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미국은 높이 평가합니다. 미한일 공조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반스 리비어라는 사람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보면 한 단락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미국과 맺은 삼국 파트너십을 직접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에반스 리비어는 한국 문제를 담당하던 그 외무부 제일 또 최고 관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다음에 그리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미국에 세미나하러 갔다가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고 야 너네 대통령 중국 갔을 때 우리 얼마나 화난 줄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화났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really 영어를 really를 3번 하더라고요. 정말로 화가 났었지. 예, 미국이 한국 그렇게 호락호락 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보수적인 대통령인데 친중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분노했다는 사실. 저는 그때 내 마음속으로 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한국 문제를 탄핵 문제를 뭐 몇 분 동안 다루면서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나오는 것이죠. 제일 저는 중요한 그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전문가 중에서 케네스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되게 강성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허드슨 인스티튜트 소장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일본 담당 그 연구원 비슷하게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우리는 가능한 한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하고 미국 얘기예요.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제가 아까 보여준 그 도표 중에서 미국, 일본, 한국인데 한국이 일본하고 다투고 있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도표.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트럼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거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We need to stand as clear as possible together. 우리는 아주 입장을 분명히 해가지고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South Korea needs the United States. 한국은 미국이 필요해요. South Korea needs Japan. 일본도 필요합니다. So think you can distance yourself and can get away with it. Those days are over. 네가 옆에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허술하게 지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다. Trump will not stand for it this time. 트럼프는 이번에는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경고입니다. 바로 지금 한국이 그 취하는 입장이 우리가 지금 중국 편, 북한 편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편, 북한 편이 되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오늘 뭐 여론조사 데이터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보면은 제일 싫은 나라가 중국이 1위로 나옵니다. 2위가 북한, 3위가 러시아, 일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 걸 다 안다는 소리죠. 대한민국이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경제도 발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그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죠. 네. 지금 미국이 평택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주저앉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한국에서. 제가 그 평택 기지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평택 기지는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택 기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택 기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the best, 최고랍니다. 최고. the newest, 최신이라고 합니다. and the largest, 가장 큰 US Army base in foreign land. 세계에서 제일 최신, 최대, 그리고 최고의 미국 육군기지. 우리가 지금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가 미국의 전략적 그 중요성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받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지난주에 이미 말했지만은 중국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가 되면 돼요.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은 중국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그걸 할 수 있나요? 그걸 못하니까 중국은 이제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고 망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그런 사례들 우리가 뭐 중국의 철도를 보거나 중국의 아파트를 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아파트 빈 채에 사람을 다 채우면은 30억에 살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국의 고속철도가 2021년 기준으로 적자액이 중국 GDP의 6%입니다. 한 회사가 그 나라 전체 GDP의 6%를 적자낸다.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 같았으면 이거 다 철폐했죠 벌써. 예,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건 이미 다 확정된 사실이고 뭐 중국이 끝장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중국에 자꾸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푸틴, 러시아도 지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러시아의 GDP가 미국의 6.9%라고 그랬죠. 어떻게 미국의 적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데 그 약소국하고 전쟁하는데 인연을 절절 매면서 그리고 북한의 폭탄을 얻어다 쓰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저 나라들을 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는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북한도 뭐 북한은 이제 통일을 포기한 나라라면요. 그게 동독이 망하기 직전에 통일을 포기했다라고 그 독일 통일 전문가한테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한테 어떤 전략적인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랬죠. 지난 4년 전에 미국 해군은 배가 350척은 돼야 돼. 임기 중 4년 동안에 무려 20몇 척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도 딸리고 1기에는 또 도대체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죠. 이거를 2기 때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배 만드는 시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지만은 빨리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한테 도와달라고. 여러분 군함을 만들어주는 동맹은 그거 그냥 조금 과장하면 신성동맹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주는데 그럼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다가온 그런 전략적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마침 한국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 친중파와 친미파의 싸움인 것 같고 그런 갈등은 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할 때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뭡니까 더 강해지고 부흥해지고 안전해지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통일 아니겠습니까? 평화 통일을 북한하고 하는 거죠. 북한이 붕괴가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놔두면은. 그런데 여기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하고 뭐 좀 올바르지 않은 전략적 균형, 지정학적 균형을 우리가 뭐 이번 대통령이 그걸 무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패권 갈등이 한반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크게 보면은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세계 도처에서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한국의 상황을 좀 한번 국제정치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